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제 옆에는 다시 돌아온 빈센님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와, 365일 중에 300 거의 70일을 일하시는 우리 빈센님 하루 딱 휴가 다녀오셨네요. 1년은 365일하고 6시간입니다. 왜요? 원래 365일하고 6시간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6시간이 왜 추가로 돼요? 원래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근데-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잘못 배웠나? 그냥 1 더하기 1은 2인데 그거? 365일 더하기 6시간이 1년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거 그런데. 뭐죠? 챗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4년마다 하루가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윤달이 있는 거고 하는 네. 거예요? 아, 몰랐어요. 자, 이재훈 시장님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아닌가? 좀 이따가. 이상하다. 나 초등학교 때나 그렇게 배운 것 아, 같은데. 그래요? 그게 네. 또 약간 암기식 교육에 그 이제 산물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년마다 왜 윤날이 생기니? 이래갖고 물론 난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맞대요. 지금 우리 엘메스님이 아, 그래야 맞아요. 윤년이 있다. 그러니까요. 네. 오, 그렇구나. 4년마다 하루에 윤년. 몰랐네요. 제가 윤달에 태어났거든요. 윤 10월 그런데 20일인데 그 6시간 느는 건 몰랐어요. 아, 네. 뭐 초등학교 그랬답니다.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아니, 지금이라도 알면 되죠. 자, 365일 더하기 6시간. 그 안에 이제 하루 딱 쉬고 오셨습니다. 우리 빈사님 쉬고 오셨으니까 이제 오늘 하루에 하나는 좀 더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준비하셨겠죠? 네, 최근에 유선으로 네.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유선이요? 네. 왜요? 어떤 문이요? 뭐 은가게 어떻게 되느냐. 네. 네. 난리 났죠.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봤습니다. 네. 화면에 보여주시죠. 보시는 것처럼 음. 네, 금과 은의 상대 강도 먼저 그림부터 좀 보시면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금과 은의 평균 상대 강도가 68배더라고요. 최근에 평균치를 소폭 하회했죠. 이것은 금도 많이 올랐지만 은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르고 있다. 자, 버블에 대한 우려보다는 은에 대한 산업재에 대한 또한 트럼프 정부가 은은 귀금속보다는 전략 자산이다라고 명칭하면서 네. AI 붐의 신호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서 금도 좋고 은도 좋은 상황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과 은 다 좋고 시장도 뭐 다 좋은 에브리띵 랠리에 대해서 사실 일부 우리 투자자분들이 조금 두려워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두려움 아직도. 이럴 줄 알았어. 일부러 여쭤봤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우리 빈센님이 이야기하시는 아직도 두려우세요? 아직도 의심하세요? 요 말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미리사, 네. 여주사 네. 이 모든 백본은 바로 이분과의 대화에서 항상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장의 빨간펜 선생님 이분은 또 어디에 오늘 밑줄을 그어주시고 별표 3개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글로벌 인터뷰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올해 마지막입니다. 네. 근데 뭐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내년이 또 있으니까요. 그쵸. 여기가 마지막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건데 네. 왜냐면 또 이번 주가 네. 금요일이 1월 2일이잖아요. 맞아요. 첫 방송이. 그래서 약간 뭔가 시작과 끝이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 느낌? 원래 항상 주식 시장에 있다 보면 계속 연장되는 것 같다는 느낌 그쵸. 정도만 계속 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올 한 해의 시장을 이거 제일 어려운데 이렇게 여쭤보는 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떤 문장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그냥 항상 똑같은 느낌이긴 한데 올해 주식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건 정확히 틀렸구나. 정확히 틀렸다고요? 어떻게 틀렸죠? 실장님 계속 맞추셨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은 그 네. 변화 속에서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약간 수정의 과정들을 거쳐가게 되면서 마치 애널리스트는 일반적으로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좀 네. 생각해 보면 작년에 이맘때로 돌아가서 2025년에 한국 시장은 어떨까라는 걸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뭐 그렇게 썩 기대를 안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예. 작년 이맘때는 네. 뭐 미국 시장에 트럼프 대통령 뭐 당선 이 얘기만 했지 국장에 대해서는 우리 되게 암울했어요. 그쵸. 아무래도 이제 그때 당시 시국도 별로 좋지 네. 못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그 어려움을 뚫고 아예 올해 시장 자체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와.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올해 기억 남는 그 단어, 문장은
정확히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근데 것 같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이런 시장을 예측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누가 4천 갈 거라고 그때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항상 굉장히 어려울 때 그 반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일반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막상 그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반대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 하겠다는 특징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시장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너무 정확히 틀렸구나라는 생각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배웠던 전통적인 그 원론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좀 네. 반대로 움직였던 특징들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가 대략적으로 4천까지 올라가는 시장이냐면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죠. 올해 외국인은 팔았죠. 실제로 맞아요. 보게 되면.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도 예측을 굉장히 빗나가게 만들고 그 예측하에서 예전에 맞았던 것들이 이번에 좀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요. 시점에서 네. 우리는 내년 전망을 네. 물론 이제 올해같이 시장이 뜨거울 거라고는 상대적으로 좀 약간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네. 얘기가 있지만 기대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게 있으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내년에 대한 기대도 분명히 좀 그럼 있는 것 이것도 같습니다. 틀리면 어떡하죠? 틀리지 않길 바라야죠. 아 근데 되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네. 맞고 틀린 건 물론 중요할 수 있죠. 하지만 계속 도전했고 시도한 결과물이라는 의미에서 문제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1월입니다. 맞아요. 2026년 1월 특징이 있나요?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 1월달 연초 랠리 또는 연말 랠리 막 이렇게 불리는 랠리의 과정을 생각을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연말 연초 랠리라는 건 입증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 1월달이 갖고 있는 주식시장의 약간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 1월이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내용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1월 달에 갖고 있는 S&P 500과 코스피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여기서부터 주제를 약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네. 왜 우리가 한의학계 할 때 그 1년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내년의 주도 업종은 뭐가 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고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1년을 바라보는 주도 업종이 뭘까냐라는 걸 결정하는 시기가 1월 달이기도 합니다. 잠깐 여기 막대 그래프를 보여드리게 되면 이 막대 그래프는 S&P 500은 업종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24개 업종으로 구별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24개 업종에 매년 1월 달 평균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들 그리고 가장 좋지 못했던 업종들이 상반기 때까지는 어떤 수익률을 유지할 거냐라는 걸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 주가 수익률 1등 업종, 2등 업종이 있겠죠. 미국에서. 그러면 이들이 2, 3월 달에는 수익률이 어땠을까? 여기 지난 초록의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한 3% 정도의 수익률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수익률이 어떨까를 보면 7%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죠. 대신 여기 보이시는 1월 달의 수익률이 거의 꼴찌에 가까웠던 23등과 24등은 수익률이 2월 달에서 3월 달 또는 2월 달에서 6월 달이 어땠을까를 보게 되면 수익률이 계속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의 결정의 포인트가 뭐냐면 거의 상반기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실 필요는 있으실 것 같아요. 즉 1월 달에 내가 예측했던 업종이 혹시 수익률이 좋지 못하다라고 하게 되고 거의 꼴등 수준에 가깝다라고 하게 되면 바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으로라도 좀 의무적으로 바꿔주시면서 1월 달 수익률 1등 업종이 뭐였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상반기 주도주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S&P 500보다 코스피가 훨씬 더 심한 경향을 갖게 됩니다. 코스피는 세부적으로 업종을 나누게 되면 26개의 업종으로 구별이 가능하게 됩니다. 26개 업종 중에서 매년 1월 달에 주가 수익률 1등을 했던 업종 여기 보시게 되면 2월에서 6월까지 주가 수익률이 그 업종이 거의 1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2등하고도 격차가 꽤 많이 벌어진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1월 달 수익률이 꼴등 업종은 거의 6월 달까지도 수익률이 거의 꼴등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 주도 업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코스피 그리고 S&P 500 모두 다 1월 달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통계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월 달에 뭐가 오를지를 우리가 예측을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늘 반도체 얘기 나오고 그렇죠. 지금 뭐 바이오 얘기도 요즘에 너무 좋게 나오고 예, 맞습니다. 또 뭐가 있죠? 반도체, 바이오, 약간 이제 흔히 인프라 투자 관련주들 이런 쪽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올해 가장 주도 업종들이기도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네. 보게 되면 그 제약바이오는 물론 좀 끝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약간 이런 컨셉들이라 그냥 올해의 컨셉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는 관성적인 생각들이 대부분 다 녹여져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보게 되면 1월 달에 가장 강력하게 상승세를 보였던 예를 들면 뭐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가끔씩은 거의 연간 주도주로 나타나는 경향들도 갖고는 있습니다. 금융 업종을 대표적인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주도 업종으로 꼽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 네. 가끔씩 덜어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은 그냥 내가 1월 달에 뭐가 좋냐라는 거에 대한 그 심증적인 생각보다는 기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 결국 그 1월 달이 끝이 나게 되면 주가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업종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뭐 좀 체크해 보실 필요도 꼭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 1월 달에 주가 수익률이 좀 좋은 종목들은 공통점이 좀 있긴 있죠. 그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1월 달이 갖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어떤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이 좋았을까를 S&P 500 안에서 보게 되면 주가 수익률이 좋았던 업종과 나빴던 업종, 특히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당해년도 이익 증가율 전망치가 높은 업종들 또는 종목들이 주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그쵸. 꼭 그렇진 않습니다만 경향상 보게 되면 차이를 좀 지우게 되죠. 이익 증가율 상위 10%와 이익 증가율 하위 10%의 주가 수익률의 차이가 1월 달에 좀 벌어진다는 특징은 S&P 500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S&P 500보다 코스피가 조금 더 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1월 달 주가 수익률을 측정을 해보게 되면 당해년도 이익 증가율 상위 10%, 하위 10% 기업들 평균치를 보시게 되면 상위 10%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평균 한 5.7% 정도를 기록하는데 하위는 보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익에 대한 펀드멘탈을 조금 더 강하게 반영하는 1월달 주식시장의 특징 이런 것들은 한국 시장 특히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하다는 걸 보실 수 있는 내용도 될 것 같습니다. 꼭 이거 하나만을 갖고 1월달의 종목과 업종을 보진 않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가끔씩 굉장히 원론적인 게 가장 중요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1월 달에 뭐 전망치를 미리 우리 예상치로 이렇게 쭉 보잖아요. 근데 나는 이것도 좀 불안하다. 주가가 반영돼 있으면 어떡하냐 하면서 불안하신 분들은 1월 달에 오른 업종을 보고 그걸 정답치 삼아서 그해 투자를 좀 결정하는 것도 좋은 예, 방법인가요? 오히려 너무 성급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네. 1월 달에 가장 뭐가 많이 올랐을까 어떤 업종이 그리고 그 업종 안에서도 뭐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들 차별화되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거를 좀 기반으로 해서 종목을 선별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1월 달을 그래서 뭐 투자를 안 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겠습니다만 네네. 한 번쯤은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뭐 상반기까지 보실 수 있는 주도 업종, 뭐 주도 종목 이런 것들을 측정하시고 체크하실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져오신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 10년간 2016년 이후이죠. 네.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그냥 10년 동안 사후적으로 나중에 보면 올랐던 해가 있을 거고 네, 하락했던 해가 있을 텐데 그때 좀 혹시 특징이 나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한국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반도체 IT가 시가총액 대비 상당 부분 네. 있는데 1월 달에 그렇게 시가총액 거의 상위에 있는 업종이 올랐으면 그 해는 또 코스피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그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 건 꼭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형주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월 달에 대형주가 좋았으니까 상반기 때 대형주가 좋다. 꼭 이런 의미는 아니고 이거는 약간 업종 안에서만 조금 체크를 해내실 필요는 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간 1월 달 주식시장 자체가 상반기를 결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적으로 1월 달에 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네. 되게 네. 됩니다. 그러면 그 당해년도의 연간 이익 추정치들의 변화가 굉장히 심한 것도 1월 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 1년 동안 이익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들이 여기서 체크가 되게 되겠죠. 근데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게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되려면 7월 정도까지 기다리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이게 뒤바뀌기가 좀 쉽지 않다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게 지수가 연간으로 올랐을 때와 떨어졌을 때가 좀 다를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간으로 오르거나 연간으로 떨어졌을 때 지수 자체가 그래도 1월 달 수익률이 높았던 업종들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했다는 특징들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년도에 있어서의 이제 주도 업종을 골라봐야 되고, 오늘 주식시장의 전망과 전략의 제목이 아무 주식이나 오르지 않는다거든요. 네. 뭐 어떤 주식이 오른다라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그 흔히 얘기하는 주가 수익률 플러스를 네. 기록을 했습니다. 그거는 뭐 S&P 500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였던 그쵸. 거죠. 약간 이렇게 국자로 뜨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종목들을 골라냈는데 내년에도 그럴 거냐라는 건 좀 다를 수도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지난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금융시장이 느끼는 경기하고 실물이 느끼는 경기는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의 대표적인 그 그래프가 여기 보이시는,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의 경기를 느낄 때 바라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있습니다.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차이를 나타내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많이 반영을 하고, 그래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 단기 금리는 떨어진다 하게 됨의 의미가 결과적으로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한다든가 기준 금리를 인하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경기가 나쁘지 않은데 금리를 인하시켜 주니까 유동성의 확장, 이런 것들이 금융시장의 경기를 굉장히 좋게 만든다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는 최근에 3개월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내년까지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미국의 연준은 내년 그래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질 건 같습니다. 근데 여기 연한 회색선이 미국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제조업의 체감 경기 또는 실물 경기를 나타내는 데이터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50이라는 확장 국면에서 벗어나서 이미 위축 국면 안에서 최근에 2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월 6일 날 12월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흔히 얘기하는 금융시장이 느끼는 경기 또는 그리고 여기서 보이시는 실물이 느끼는 경기의 괴리도, 온도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죠. 아마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주식시장에서 좀 전략을 삼아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게 중요한 변화의 포인트와 종목의 선별의 하나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갖고는 있습니다. 네, 그 실장님 아까 말씀 중에 아무 주식이나 오르지 않는다. 네. 올해를 복귀해 보면 올해는 국자의 국을 먼저 뜬 사람이 수익률이 좋았다면 내년에는 먼저 뜰 필요 없이 잘 타이밍을 봐서 떼야 된다, 이런 말씀인가요? 타이밍도 봐야 되지만 네. 종목을 선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도 코스피 대비 아웃퍼폼을 했던 대형주는 아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코스피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내년에는 코스피 수익률이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진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일 수밖에 없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 다 같이 평균 수익률이 떨어질 때 누가 코스피보다 높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서 종목을 선별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 물론 항상 주식은 타이밍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주식을 갖고 기다릴 거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네, 아까는 조금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 포모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올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네. 내년에는 좀 포모 현상을 너무 이렇게 강박관념처럼 받아들이실 필요는 좀 없지 않으실까. 그래서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는 약간 그런 그 선별적인 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그림을 잠깐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는 상승하고, 즉 금융시장이 느끼는 경기는 괜찮고, 반대로 ISM 제조업 지수는 하락하고 실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할 때 S&P 500에서 어떤 스타일 뭐 이런 것들의 흔히 얘기하는 지수의 성과가 좋았을까를 보게 되면
압도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하이 퀄리티가 굉장히 좋기는 합니다. 수익률 자체가. 아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흔히 얘기하는 수익률 체크 또는 종목을 선별하는 하나의 툴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여기서 지금은 장단기 금리 차가 미국이 상승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떨어지니까 하이 퀄리티 안에서 내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 건 맞기는 한데 반대로 여기서 ISM 제조업 지수가 오히려 금융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 반전한다면 1월 6일 날 발표가 될 예정이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성과가 좋아지는 건 성장주의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장주들이 되겠죠. 근데 잘 보시게 되면 하이 퀄리티의 성과하고 성장주의 성과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크게 괴리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즉 하이 퀄리티 안에서 성장주가 무엇일까냐라는 걸 찾아내는 것도 또 다른 종목 선별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지금의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교집합을 고르라는 말씀이십니까? 아무래도 교집합이 가장 좋겠죠. 그러니까 종목을 잘 선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변수들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거는 가져오신 한 6페이지 보면 저 기간이 코로나 직후 기간이죠. ISM 지수와 장단기 금리차가 동반 올랐던. 네, 그렇죠. 네. 2020년 한 4월부터 2021년 한 초중반까지. 네, 초중반 정도까지가 맞습니다. 그때가 ISM 제조업 지수와 그리고 저기 보이시는 장단기 금리차가 같이 올라갔던 대표적인 국면이기도 합니다. 그때 뭐 성장주가 다 좋았다는 건 그러니까요. 눈으로도 목격하셨을 테니까요. 가장 대표적인 시절입니다. 하이 퀄리티의 기준이 네. 뭐 재무제표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다 하이 퀄리티라는 게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갖고 종목들을 선별을 하게 되고 네. 여기 S&P 500 하이 퀄리티 지수 같은 경우는 500개 종목 중에서 100개를 추려내는 그런 지수를 갖고 있습니다. 100개 정도의 종목들을 편입을 해서 만드는 그 지수인데 약간 그 지수의 그 기업들은 좀 공통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몇 번 말씀드렸던 기업이 가져야 되는 중요성들, 중요한 지표들 예를 들면 그 하이 퀄리티라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건 여러 가지로 측정이 가능한데 한 기업이 투자를 한 금액을 갖고 얼마나 그거를 현금화 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능력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하이 퀄리티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물론 이게 다 투자를 해서 이게 흔히 얘기하는 다 이익으로 환원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투자 대비해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의 비율이 거의 6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미국의 하이 퀄리티를 뺀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이 한 2배 정도 수준이니까 이거보다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면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남는 돈이 훨씬 더 많은 기업이다라는 단순한 특징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업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좀 분명히 필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 하이 퀄리티의 그냥 또 다른 이름의 특징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수익성이 굉장히 딱 좋은 기업들이 되겠죠. 뭐 영업이익률이 높고 ROE가 높고 이런 것들은 하이 퀄리티가 또 갖고 있는 기본적인 컨셉이기도 합니다. 효율성이 좋고 수익성이 높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도의 공통점은 기업들은 현금 창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매출액 대비 프리캐시플로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게 정의하자면 효율적이고 수익성 좋고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대부분 다 하이 퀄리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의 공통점이고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이 퀄리티의 속성 중에 효율성과 수익성. 네. 근데 그것들의 근간에는 금리가 있잖아요. 네. 최근에 금리가 상승하는데 네. 이게 제대로 작동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금리가 상승을 해도 수익성에 대한 그 하락의 여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지 않은 기업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마진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높다는 건 금리가 상승을 해도 마진이 떨어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낮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천정부지로 금리가 뛰는 거야 모든 기업에게 좋지 않을 수 있는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네. 지금은 그래도 정책 금리를 미국이 낮추는 상황이고 대신 장기 금리가 좀 올라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성장률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치를 반영하고 있다는 좀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해당 기업들의 뭐 수익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크게 나빠지지 않을 수 있는 기업들로 구성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미국 증시를 바라보는 아이디어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기업들을 선정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전 되게 이거 먼저 보고 있었어요. 네,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상위 순서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순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보이시는 것처럼 아까 보셨던 뭐 수익성이라는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의 상승 여부, 그리고 항상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상승한다는 의미는 매출 증가율보단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고 영업이익 증가율보단 순이익 증가율이 높다는 굉장히 단순한 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기업들은 매출 증가율보단 순이익 증가율이 대부분 높은 기업들이죠. 그리고 순이익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아야 아시는 PER이라든가 PBR 이런 쪽들이 빨리 상승하는 경향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메리트,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 가능성도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효율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대비해서 영업 활동을 통한 현금 흐름의 비율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들이 효율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높은 기업들 당연히 그리고 현금 창출 능력은 매출액 대비 잉여 현금 흐름의 비율 이런 것들을 비교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성장이라는 건 모멘텀이죠. 그래서 이익 추정치가 최근에 상향 조정되고 있는 기업들 물론 이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니 실장님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저거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압도적. 예. 8.16, 예. 8.16 아니죠? 아 이거는 와. 예, 실제로 데이터를 두세 번 정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맞습니다. 이 데이터들 자체는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 자체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굉장히 높은 기업들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현금 흐름의 증가율 자체가 굉장히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약간 반도체의 대세가 조금 한풀 꺾였다는 게 느껴지는 종목들의 선별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보이시는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 테슬라, 일라이릴리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AMD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뭐 GE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인투이티브 서지컬, GE 버너바, 서비스나우, 암페놀 이런 기업들이 여기에 서게 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에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다가 턴어라운드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런 데이터들만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의 선택지를 한번 골라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미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있고, 좀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 한해 되게 조용했잖아요. 그렇죠. 조용한 기업이었고 별로 주가가 성과가 그렇게 뚜렷하게 맞아요. 좋았던 기업도 아니긴 네. 합니다. 근데 한 번쯤은 좀 보실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좀 생겼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워낙에 전통적으로 다 관심이 많으신데 올해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좀 단점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턴어라운드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테슬라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조금 대형주 중에서도 테슬라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한 2달 정도부터 네. 그냥 제가 체감적으로 우리 이재만 실장께서 마이크로소프트 내년에 조금 주목해서 보자라는 네. 얘기를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이제 대부분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AI의 패권 그리고 B2C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주도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기업이 누군 거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상반기 정도까지는 알파벳도 같이 못 오르고 있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즘 최근에 알파벳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됐었고 그쵸.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기업들도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타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퀄러티에는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만 워낙에 별로 주가가 올해 좀 좋지 못했었고 대신 내년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물론 아직은 전망치를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은 편이기도 합니다. 한 번쯤 이런 쪽들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올해 주가는 못 올랐는데 여전히 흔히 얘기하는 숨은 강자 안에서 약간 소프트웨어 기업들 이런 쪽들은 제가 봤을 땐 좀 미국에서도 유망하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국내에서, 네.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이재만 시장하고 사석에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외환시장에서 공포를 느낄 때 달러만 1,500원 선 안 갈 것 같다. 네, 뭐 전화하셨습니까? 이거를 이렇게 급작스러운 뚝 네. 어쨌든 환율은 전망도 중요하지만 전략은 이제 받아들여서 원화 강세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이 국면에 헤쳐나갈까가 되게 중요한데 자, 원화가 어쨌든 강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가장 크게 변한 데이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1,480원을 찍고 내려와서 이제 1,440원 정도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망 자체를 환율 시장 전망한다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하죠. 근데 네. 약간 이제 배경을 좀 생각해 보면 물론 뭐 정부의 구두 개입 이런 배경 말고 흔히 얘기하는 정책적인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어쨌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금리를 대부분 다 인하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횟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의 과열 이런 것들을 좀 억제하려면 금리 인하는 좀 멈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는 누구의 통화량의 증가 속도가 빨라지느냐에 대한 부분은 미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금리 인하 때문에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는 원화의 강세,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를 좀 생각하실 수 있는 구별은 맞다라고 보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 달러 대비 원화의 강세 이럴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냐라는 건 두 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보이시는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외국인의 순매수로의 전환이 되겠죠. 11월 달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거의 1,480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외국인은 14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뭐 특별하게 기업 실적이 나빠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 않았던 11월 달이었으니까 의외로 외국인의 매도가 굉장히 거셌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4조 원을 월간 정도로 매도했을 때가 거의 없었다는 점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환율에 대한 공포가 외국인에게 훨씬 더 큰 두려움을 줬다는 생각.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인의 매수로의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12월 달에 외국인이 4조 원 정도를 진짜 순매수를 하게 됩니다. 약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내가 종목을 고를 때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좀 많이 줄어든 대형주들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 개선 효과가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이 무엇을 먼저 살 거냐는 건 대형주와 그리고 많이 비웠던 쪽을 먼저 채울 가능성이 높으니까 하나 정도는 이 정도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여기 보이시는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입니다. 갑자기 환율하고 수익성을 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뭔가 품목을 만들고 그 품목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는 의미를 생각을 할 때 원화가 강세면 좀 수출이 좀 불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네. 반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원화가 달러 대비 강세면 수입하는 품목들의 가격이 이전보다 싸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게 원가에 대한 절감 효과로 어느 정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크게 부진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 절감의 효과가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그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이 13%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한 번쯤 원화가 강세로 가는 과정에서 뭐 수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수입 품목에 대한 단가를 좀 줄일 가능성이 있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여지 이런 것들도 업종별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는 좀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 여부를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반대로 우리는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네. 있고 특히 반도체는 환율 떨어지면은 매출 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환율의 영향은 반도체에게는 아주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선 수요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네. 지금 수요를 볼 때 대부분 다 미국 수요들을 그쵸. 측정을 하시게 되죠. 근데 미국에서 수요가 반도체 쪽 수요가 죽었다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거다라는 생각 이런 것들도 하나 정도 필요하시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반대로 수입 쪽에서의 그 단가의 절감 효과 이런 것들도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는 한몫해 줄 수 있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내용인데 다만 그 흔히 얘기하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생길 수 있는 원가 절감의 효과는
모든 업종들에게 다 해당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좀 해당하는 업종들이 무엇일까냐라는 걸 먼저 선별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거 그림을 갖고 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매출 원가라고 하죠. 매출 원가 대비 매출 원가의 비율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이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매출 원가가 떨어지는 업종들이 누가 있을까를 좀 생각을 조선이 해보시죠. 이렇게 큰 거예요. 예. 우선 조선이 가장 큽니다. 흔히 얘기하는 원화 강세로 나타나는 원가 절감 효과가 이렇게 보게 되면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되는 거고 기계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방산, 철강, 에너지화 약간 소재 업종들도 여기 걸려든다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가가 절감된다는 효과만 가지고는 다 되지 않을 테니까요. 당연히 원가 절감의 효과가 흔히 얘기하는 수익성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생각들 이런 것들도 해보신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원가가 절감돼서 영업이익률의 개선이 나타날 수 있는 업종들 아까 보셨던 업종들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반도체라든가 화학, 조선, 뭐 방산, 기계, 에너지, 철강 이런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라든가 뭐 조선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올해 이제 대표적인 주도주였죠. 이런 업종들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약간 올해 주도주는 아니었습니다만 보이시는 것처럼 에너지라든가 철강이라든가 화학 이런 약간 소재 쪽 관련된 섹터들도 여기에 좀 포함이 되는 특징들을 좀 갖고 있다는 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기대 효과, 즉 수익성의 개선 효과는 이런 업종들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달러원이 1원 정도 하락했을 때 퍼센트 포인트인가요? 약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1원 정도를 하락한다는 가정을 두진 않았습니다만 네.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할 때만 제가 갖고 와서 이렇게 뽑아낸 데이터니까 하락 국면? 예, 하락 국면에서만 네. 나타내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전에 외국인 지분이 크게 줄었던 게 그냥 업종별보다 최근에 종목을 굳이 얘기하려면 하나오션 엄청 예. 줄지 않았어요? 이게 흔히 얘기하는 좀 외국인 포지션 자체가 높아졌다가 줄어든 종목들 뭐 이런 쪽들이 좀 유리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고점이라는 것과 최근에 흔히 얘기하는 현재 값 자체의 격차가 크면 클수록 이게 흔히 얘기하는 외국인의 반전 효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 개선 효과는 되게 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달러 환율 하락 그리고 외국인 지분 확대 이 안에서 수익성이 개선이 될 만한 기업들을 또 시총 상위 순으로 정리해 봤는데 이게 저희가 항상 매주 그 종목들의 그 컨셉을 맞춰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렇게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몇 회 많이 등장했는지 네. 그 횟수를 좀 한번 가늠하셔서 그런 투자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교집합을 전 찾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그거 등장을 빼고 만약 그걸 뺀다면 굳이 뺀다면 이제 뺀다면 아마 조선 업종에서 가장 등장을 계속 많이 했을 들어가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이제 제약 바이오 쪽들의 등장 이런 것들도 약간 눈여겨 보실 필요는 좀 그쵸.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새롭게 조금 부각되는 쪽들이 정유라든가 맞아요. 약간 화학 이런 쪽들도 좀 부각. 이쪽은 물론 수요의 성장을 대표적으로 막 예상하진 않습니다만 공급이 좀 축소되고 구조조정돼 있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 흔히 얘기하는 비용 절감의 효과라는 게 네. 굉장히 클 수 있는 쪽은 우리나라 뭐 화학이나 정유 이런 쪽들이 가능해 보인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건 뭐 개별 종목별로는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는데 업종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 있다 정도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숫자가 높네요. 우선 그 우리나라 기업들의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지분율 자체가 고점 대비 많이 줄어든 네. 하락한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관심권 안에 넣고 보셔야 될 필요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하락을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절감의 효과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그 원가 절감이 영업이익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보유 비율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환율 하락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이라든가 영업이익률 개선 이런 것들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당연히 하이닉스도 여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조금 외국인의 보유 비율이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보다 많이 줄어들었다는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이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한화 오션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약간 이런 쪽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현대로템이라든가 S오일 이런 기업들도 대형주 안에서는 외국인 보유 비율뿐만 아니라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좀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신다라고 하게 되면 환율의 하락을 통해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곳들로 좀 압축해서 이런 쪽들로도 요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을 내가 투자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의 오늘의 그 컨텐츠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해설지가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바로미터가 이제 되나요? 정답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정답이 앞에 나와 있고 해설지 뒤에 쫙 나와 있잖아요. 네. 그 해설지 보면은 선택하는 정답이 보이죠? 안 보이나요? 보이잖아요. 왜요? 왜 그렇게 뭐 제가 의심하듯이 이렇게 눈빛을 자꾸 보내주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정답을 잘 고르셔서 내년에도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빨간펜 선생님은 저희가 내년에도 좀 모실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하나증권 글로벌 투자 분석실 이재만 실장이었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는데요. 드디어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여름에 투어를 떠났던 그 글로벌 드림 투어를 겨울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저희가 미국만 가잖아요. 네. 이번에는 중국으로도 갑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중국 두 가지 옵션을 저희가 선택하실 수 있게 구성을 해봤는데 항상 전기수 매진하고 지난번에는 갑자기 추가 오픈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 좌석도 마련을 했었던 3프로 해외 투어 이번에는 1번 옵션 뉴욕과 보스턴 그리고 2번 옵션 상해 이렇게 두 군데로 떠나게 됩니다. 2월에 저희가 떠나게 되는데요. 설 연휴를 이제 딱 껴가지고 황금 연휴 기간 동안에 최소한의 휴가를 내시고 떠나실 수 있는 그런 투어고요. 첫 번째 옵션인 뉴욕과 보스턴 투어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MIT, 예일, 프린스턴, 컬럼비아, 브라운, 유펜까지 아이비리그 7개 대학의 재학생 멘토와 직접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학교 건물만 이제 둘러보는 투어가 아니고요. 재학생의 생생한 설명과 세미나로 깊이 있는 경험을 여러분께 제공하고요. 두 번째 옵션이 요즘 가장 또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상해 투어에서는 중국의 아이비리그라고 불리는 C9 리그 그리고 북단대학교, 상해교통대학교 재학생 멘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를 이끄는 차세대 인재들의 비전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고요. 특히 이제 글로벌 드림 투어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자녀를 포함한 가족 단위로 구성한 그런 여행 프로그램이도 3프로에서도 자주 저희가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여름 이후에 겨울엔 언제 가나요? 하고 궁금해하셨던 분들 지금 갑니다. 2월에 가는 거 지금 여러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황금 연휴 기간 동안의 특성상 저희가 좌석 확보를 완전하게 넉넉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빠른 확인, 빠른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2월에 상해를 가는군요. 왜요? 2월에 상해 유독 더 좋나요? 저는 갑니다. 아 진짜요? 상해 같이 가세요? 이번에 아니고 개인적으로. 2월의 상해는 네. 어떤 특징이 혹시 있는데 가시죠? 그냥 중국의 변화 모습을 좀 보려고 가족 데리고 갑니다. 지금 아직은 무비자잖아요. 그러니까 무비자 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빈스님도 가신다고 하니까 중국 원하셨던 분들은 이번 상해 투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영상 하단 링크 통해서 투어 자세한 커리큘럼 같은 거 저희가 안내 쭉 해놨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내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